아버님, 솔직히 이제 한계입니다. 3년째 우리 집에 계시는데 밥값이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보험도 잘 나온다던데 차라리 사고라도 나시면 지수 앞길이 열릴 텐데요. 그게 장인어른이 아비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 사위 박민준이 내게 내뱉은 말이다. 내가 가진 것 하나 없다고 믿었을 때 말이다. 하지만 민준아, 내가 오늘 무릎 꿇고 빌어야 할 전설의 투자자 김 회장이 내가 청소부라고 부리던 이 늙은이였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내 딸 지수에게 가르친 자립의 수업이 오늘로 끝났다. 자, 이제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차례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한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 따뜻한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계신 그곳이 어디든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안부 전해주시면 더 반가울 것 같아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최고급 50평 아파트. 거실의 이탈리아제 대리석 바닥은 차갑고 매끄럽게 빛나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불빛은 화려하기 그지없었지만 이 집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그 화려한 거실 한 구석, 창고나 다름없는 아주 작은 방 안쪽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김도식은 낡은 신문지 2장을 차가운 장판 바닥에 펴고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식어빠진 밥 한 공기와 물 한 사발, 그리고 반쯤 말라비틀어진 김치 몇 조각이 놓여 있었다. 도식은 숟가락을 들여다 말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고함에 멈칫했다. 지수야, 내가 몇 번을 말해. 저 노인네 좀 어떻게 하라고. 사위 박민준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방문을 뚫고 들어왔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아빠가 방 안에서 다 들으시겠어. 지수의 힘없는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내 집에서 왜 저 노인네 눈치를 봐야 하는데? 집 안에 들어오면 그 특유의 쾌쾌한 냄새 때문에 숨을 못 쉬겠어. 무슨 나프탈렌 냄새랑 낡은 흙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하잖아. 내일 우리 회사 임원들 초대해서 파티하기로 했는데 저러고 있으면 내 체면이 뭐가 돼? 도식은 묵묵히 물에 밥을 말았다. 거칠게 말린 밥알이 목구멍을 타고 까끌하게 넘어갔다. 하지만 도식의 표정에는 슬픔보다 깊은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민준의 분노는 식을 줄 모르고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너도 문제야. 저런 무능한 노인네 뒤치다꺼리 하느라 집안일은 뒷전이고 요즘 무슨 물류창고 관리니 뭐니 배운다며 밖으로 도는 거 그거 다 저 노인네가 시킨 거지. 아빠는 내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하셔서 기초부터 배우려는 거야. 기술? 사업 망한 노인네가 가르쳐주는 게 뭐가 있겠어? 아니면 남의 집에 껌딱지처럼 붙어서 밥 얻어먹는 법이라도 배우는 거야? 민준의 비열한 비웃음 섞인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도식은 눈을 감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수조원의 자금을 움직이던 전설의 투자자였다. 하지만 그는 지금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던졌다. 금수저로 자란 딸 지수가 돈의 무서움을 직접 몸으로 겪길 바랐기 때문이다. 세상의 거친 파도를 혼자 넘을 수 있는 강인함을 갖게 해주고 싶었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첩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민준이 코를 손가락으로 꽉 쥐며 도식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야, 김도식 씨. 거기 앉아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박서방. 퇴근했는가? 박서방은 무슨? 당신 내일부터 우리 회사 물류창고로 출근해. 지수가 놀라 방으로 뛰어들어오며 민준의 팔을 붙잡았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안 좋으신데. 시끄러워. 거기 청소부 한 명 비거든. 아주 딱이야. 공짜 밥 먹으면서 살 뒤동룩하게 찌지 말고 몸이라도 써서 바깥 하라고. 민주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꺼내 도식의 얼굴에 던졌다. 지폐는 공중에서 힘없이 팔랑거리다 도식의 물그릇 속으로 툭 떨어졌다. 이거 내일 차비니까 1분이라도 늦으면 국물도 없어. 싫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든가. 도식은 젖어버린 지폐를 가만히 바라보며 손을 뻗어 그것을 건져 올렸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아니라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확신이 서려 있었다. 민준이 방문을 쾅 닫고 나가자 지수가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도식은 딸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았다. 지수야, 울지 마라. 지금 아빠가 널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 중이란다. 지금 내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나중에 내가 설 땅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도식은 창문 밖 어둠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준아, 내가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곧 보게 될 거다. 다음 날 새벽 5시 서울의 하늘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짙은 남색이었다. 도식은 낡은 청색 작업복을 챙겨 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부엌에서는 지수가 아버지를 위해 김밥을 싸고 있었다. 아빠, 이거라도 드세요. 점심시간에. 고맙다, 지수야. 너도 오늘 창고 가는 거지? 네, 아빠. 오늘은 재고 정리 배우기로 했어요. 좋아.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거라. 그게 내 진짜 힘이 될 거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제2유통의 거대한 물류창고는 거대한 괴물처럼 서 있었다. 차갑고 습한 새벽 공기가 도식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기침이 나왔다. 직원들이 하나둘 졸린 눈을 비비며 출근하기 시작했고 잠시 후 민준이 화려한 스포츠카를 타고 나타났다. 민준은 직원들을 운동장에 모두 불러 모으고 도식을 가리켰다. 자, 다들 주목해. 여기 새로운 청소부다. 내 장인이라고 적당히 봐줄 생각들 마. 오히려 더 엄하게 시켜. 일 못하면 나한테 바로 보고하고.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창고 안에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다. 사장님, 장인어른이 청소부라고? 도대체 무슨 사고를 쳤길래 저래? 글쎄, 사업 망해서 빚쟁이한테 쫓기나 봐. 민주는 도식의 어깨를 빗자루 손잡이로 툭 치며 비아냥거렸다. 거기 화장실이랑 폐기물 창고 위주로 닦아. 특히 바닥에 기름때 하나라도 있으면 오늘 점심은 없어. 알겠어? 도식은 묵묵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청소가 시작되었고 도식은 환갑을 넘긴 나이에 웅크리고 앉아 화장실 바닥을 문질렀다. 독한 락스 냄새가 코를 찔렀고 무릎은 비명을 질렀지만 도식의 눈은 예리했다. 그는 청소를 하는 척하며 창고의 모든 물류 동선과 재고 상태를 파악했다. 어떤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장부와 실제 수량이 어떻게 다른지 단번에 알아챘다. 특히 창고 구석에 쌓여있는 폐기 예정 상자들 속에서 수입 명품 가구들을 발견했다. 민준이 이놈 비자금을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빼돌리고 있었군. 도식은 겉으로는 쓰레기를 치우는 힘없는 노인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사위의 모든 치부를 기록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직원들은 식당에서 따뜻한 식사를 했지만 도식에게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도식은 창고 구석 파이프 옆에 앉아 지수가 싸준 김밥을 꺼냈다.
그때 젊은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저씨, 여기 물이요. 드세요. 고맙네, 젊은이. 사장님이 너무 심하게 구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장인어른이신데. 괜찮아. 나도 배울 게 많거든. 도식은 미소 지으며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젊은 직원은 고개를 가웃하며 돌아갔다. 그 시각 지수는 아버지가 몰래 마련해준 낡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 아빠, 여기 재고 정리가 너무 힘들어요. 도무지 숫자가 맞지 않아요. 밤늦게 퇴근한 도식은 지수의 기름때 묻은 손을 꼭 잡았다. 지수야, 힘들지? 하지만 기억하거라. 창고는 회사의 심장과 같은 곳이야.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거대한 몸집의 머리가 될 수 없다. 지수의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기름때가 손톱 밑까지 파고들었다. 아빠, 정말 이게 맞는 길인가요? 남편은 제가 왜 이러는지 이해 못해요. 지수야, 지금 내가 흘리는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나중에 내가 설 땅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란다. 그리고 민준이는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도식은 지수를 꼭 안아주었다. 그날 밤 도식은 창고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낡은 수첩에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비자금 계좌번호, 유령업체 명단, 횡령 금액까지 모든 것이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었다. 3개월이 흘렀다. 도식은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했다. 민주는 점점 더 도식을 하대했고 급기야 직원들 앞에서 발로 차기까지 했다. 야, 김도식, 여기 바닥 봐. 기름때 그대로잖아. 눈이 있어 없어? 민주는 도식의 등을 힘껏 밀쳤다. 도식은 비틀거리다 바닥에 손을 짚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다시 닦겠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진짜 나이만 처먹고 잃은 개판이네. 민주는 침을 뱉으며 돌아섰다. 젊은 직원들이 도식을 일으켜 세우며 속삭였다. 아저씨, 이러시면 안 돼요. 경찰에 신고하시든가. 괜찮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도식의 눈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그 시각 민준의 회사는 겉모양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이미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다. 무리한 사업 확장과 민준의 도를 넘은 사치로 인해 자금줄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이다. 사장님, 이번 주 어음 막지 못하면 당장 부도입니다. 은행 대출도 거절당했습니다. 재무이사의 사색이 된 얼굴을 보며 민주는 책상 위에 명패를 집어 던졌다. 쓸모없는 놈들. 그래서 대책이 뭐야?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K-인베스트에서 압력을 넣고 있다는 소문이. K-인베스트? 그게 뭔데? 국내 최대 투자사입니다. 김 회장이라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운영하는. 민주는 그 이름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김 회장. 그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민주는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다가 가장 잔인하고 사악한 계획을 세웠다. 지수 명의로 된 작은 창고와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장인 도식의 생명보험금을 노리는 것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도식에게 서류를 던졌다. 이거 뭐야? 지수 몰래 나한테 이런 서류를 내미는 이유가 뭔가? 이유? 필요 없어. 지수명의 창고랑 이 아파트 내가 좀 써야겠어. 도장 찍어. 민주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도식의 귓가에 차가운 숨결을 내뱉었다. 그리고 당신 이름으로 들어놓은 고액보험 수익자 나로 바꿔야겠어. 사인해. 요즘 몸도 안 좋은데 창고 2층 난간 청소하다가 발 헛디뎌서 떨어지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 지수라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도식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지금 나더러 돈 때문에 죽으라는 소린가? 사위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말은 바로 해야지. 당신이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주는 게 이 집에 훨씬 도움이 된다니까? 보험금 5억이야. 5억? 그 돈이면 내 회사 살릴 수 있어. 당신도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민주는 도식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웃음을 흘렸다. 생각해봐. 어차피 당신 몇 년 못 살잖아. 그럼 차라리 지금 가치 있게 쓰이는 게 낫지 않아? 도식은 거실에 홀로 남아 어둠 속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단축번호 1번을 누르자 곧바로 낮은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준비되었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시작해라. 박민준이 가진 모든 것을 오늘부터 하나씩 가장 고통스럽게 무너뜨린다. 그리고 내일 아침 지수에게는 K-인베스트의 특별 경영 고문 자격으로 연락해. 예,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도식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의 회사에는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거래처 5곳이 동시에 계약 취소를 통보해 왔습니다. 왜 갑자기?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상부의 지시라고만.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틀 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다. 사장님, 은행에서 대출 즉시 회수 통보가 왔습니다. 한 달 안에 30억을 갚아야 합니다. 미쳤어? 갑자기 왜? 신용 등급이 급락했다고. K-인베스트에서 우리 회사에 대한 부정적 리포트를 발표했답니다. K-인베스트. 또 그 이름이었다. 민준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일주일 후 민준의 회사는 이제 밖에서만 번지르르한 속이 텅 빈 모래성이나 다름없었다. 사장님, 오늘 오전까지 무조건 입금되어야 할 원자재 대금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경리 과장의 목소리는 이미 포기한 듯 힘이 없었고 그의 손에는 연체 고지서 뭉치가 들려 있었다. 민주는 마시던 커피잔을 비서가 서 있는 벽 쪽으로 사정없이 던져버렸다. 안 들어왔으면 내가 가서 받아와야 할 거 아니야. 내 앞에서 입만 살아서 나불대지 말고.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이 바닥에 흩뿌려졌고 뜨거운 커피가 하얀 벽지에 보기 흉한 얼룩을 남겼다. 그 시각 지수는 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물류창고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하나하나 뜯어고치고 있었다. 아빠, 정말 이상해요. 폐기물 장부를 대조해보니 매달 수천만 원어치의 물건이 사라지고 있어요. 도식은 창고 바닥을 닦던 낡은 걸레를 멈추고 지수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지수야, 그게 바로 회사의 피가 소리 없이 새어나가는 구멍이란다. 이건 민준이가 한 거죠?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하지만 지금 감정에 휘둘리면 숫자의 진실을 놓치게 된다. 모든 증거를 디지털로 기록하거라. 나중에 내가 서야 할 자리에서 꼭 필요할 거다. 지수는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모든 유통 경로를 디지털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지수는 남편 민준이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세운 유령 업체들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다. 대성물류, 제일유통, 한강운송 모두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고 그 계좌로 수억 원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지수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렸지만 도식은 딸의 어깨를 크고 단단한 손으로 꽉 눌러주었다. 지수야, 이제 내가 결정할 시간이다. 무너지는 배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배를 탈 것인지. 어느 날 저녁 지수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김지수님 되십니까? K-인베스트 비서실장입니다. 네, K-인베스트요? 저희 회장님께서 김지수님의 물류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 시간 되시면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지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K-인베스트에서 절 찾는다는데. 도식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가거라, 지수야. 내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될 거다. 민주는 그런 줄도 모르고 강남의 고급 일식집에서 투자자들을 만나 접대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김 회장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제발 연결 좀 해주십시오. 어휴, 박 사장. 김 회장님이 누구신데 아무나 만나시겠어요? 돈 드릴게요. 수수료로 얼마든지. 민준의 눈에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이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민준이 호언장담한 그 투자자는 그가 집에서 짐짝 취급하던 장인어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2주 후 민준의 사장실은 이제 빚쟁이들과 사채업자들이 점령한 아수라장이 되었다. 거구의 남자들이 가죽 소파에 발을 올리고 앉아 민준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어댔다. 박 사장, 우리 인내심도 이제 바닥이야. 오늘 안으로 결판 안 나면 내 마누라 직장까지 찾아갈 줄 알아. 제발 일주일만, 아니 사흘만 시간을 주세요. 전설의 투자자 김 회장님께 간곡히 연락을 넣어놨습니다. 민주는 자존심 따위는 버린 지 오래였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구두를 붙잡았다. 김 회장, 그 양반이 너 같은 거 상대나 해줄 것 같아? 해줍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사흘만. 그때 민준의 책상 위에 있던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을 울리며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를 알렸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민준 사장님 되십니까? 국내 투자 1위 K-인베스트 김 회장님의 비서실장입니다. 민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숨을 멈췄다. 그토록 갈망하던 구원의 목소리였다. 네, 접니다. 박민준입니다. 회장님께서 정말로 저를 만나주시겠다고요? 네, 회장님께서 박 사장님의 상황을 들으시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내일 오후 3시 본사 회장실로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갑니다. 당연히 갑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주는 세상을 다 얻은 듯 소리를 지르며 사채업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폈다. 들었지? 김 회장님이 나를 만나주신대. 내일이면 모든 게 해결돼. 그래. 그럼 내일 결과 보고 판단하지 뭐. 사채업자들이 일어서며 민준의 어깨를 툭 쳤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지옥의 아가리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한편 도식은 지수와 함께 김 회장의 본사가 있는 빌딩 최상층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지수는 화려한 회장실의 정경과 수십 명의 비서들이 도식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말을 잃었다. 회장님, 오랜만에 본사에 오셨습니다. 수고들 많다. 도식은 평소와 전혀 다른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정말 이 모든 건물이, 이 모든 사람들이 아빠의 것이었나요? 그런데 왜 그 모욕을 참으셨어요? 도식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도심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씁쓸하면서도 깊은 미소를 지었다. 지수야, 높은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진짜 냄새를 잊어버리게 된단다.
사람의 진심은 밑바닥에서만 보이는 법이야. 그리고 너에게 이 자리를 물려주기 전에 내가 이 무거운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이 아니라 교육이었어. 너는 이제 진짜 경영자가 될 준비가 됐다. 도식은 지수의 손을 잡았다. 내일 민준이가 온다. 그때 내가 직접 결정해라. 용서할 것인지 아니면 끝낼 것인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고 민주는 자신이 가진 가장 비싼 수트를 챙겨 입고 강남 한복판에 섰다. 구름을 찌를 듯 솟아오른 K-인베스트 빌딩은 그 자체로 민준에게 압도적인 공포와 경외심을 주었다. 이 건물 전체가 김 회장 거라며? 대박. 민준은 침을 꿀꺽 삼켰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자신의 구두 소리가 울릴 때마다 민준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최상층 회장실은 그야말로 정적과 위험의 공간이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가죽 의자가 창가를 향해 등지고 놓여 있어 회장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회장님, 제2유통 박민준입니다. 이렇게 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민준은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깊숙이 허리를 숙여 바닥에 코가 닿을 듯 인사했다. 방 안에는 오직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민준의 거친 숨소리와 뒤섞여 흐르고 있었다. 그때 의자 너머로 낮고 묵직한 그러나 어딘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사장, 자네 회사의 물류 창고가 아주 지저분하더군. 청소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민주는 잠시 멈칫했다.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 네. 회장님, 창고는 제가 매일같이 청소부 노인네 하나를 쥐잡듯 잡아서 아주 깨끗하게 관리 중입니다. 민주는 자신의 철저한 경영 방식을 자랑하듯 비열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 청소부 노인네는 누군가? 아, 그냥 제 장인입니다. 쓸모없는 늙은이라 일이라도 시키는 겁니다. 자네 장인을 어떻게 대했지? 뭐, 밥값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짜로 먹고 자면서 놀기만 하면 안 되죠. 그 순간 창가를 향해 있던 거대한 가죽 의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다. 의자가 완전히 돌아가고 그곳에 앉아 있는 남자의 얼굴이 햇빛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민주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다. 매일 아침 자신이 발로 차며 깨우던 사람, 보험금이나 타오라며 죽으라고 했던 장인, 김도식이었다. 박 사장, 오랜만이네. 창고가 아닌 여기서 보니까 자네 안색이 아주 좋아 보여. 민준의 뇌가 정지된 듯했다. 현실과 환상이 구분되지 않아 입만 벙긋거릴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장인어른? 당신이 왜? 아니, 이게 무슨... 민주는 자신의 뺨을 때려보았지만 얼굴에 전해지는 고통은 너무나 선명한 현실이었다. 꿈 아니야, 민준아. 이게 진짜 현실이란다. 도식은 천천히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고 그 눈빛은 사자를 마주한 토끼를 보는 듯했다. 박 사장, 자네가 내 집에서 3년 동안 나를 뭐라고 불렀었지? 짐짝 노인네, 밥만 축내는 폐물이라고 했던가? 아니면 내가 빨리 죽어서 보험금이나 가져오는 게 아비의 도리라고 했던가?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아버님을 너무 걱정해서 정신 차리시라고 농담한 겁니다. 민주는 이제 바닥에 기어와 도식의 책상을 붙잡았다. 도식은 차가운 눈빛으로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들어 민준의 머리 위로 쏟아버렸다. 파사상 마이너스. 흰 종이들이 눈처럼 쏟아져 내렸다.
이게 자네가 그동안 저지른 농담들의 증거다. 비자금 횡령, 유령업체 세탁, 그리고 장인 살해 교사까지. 내가 빗자루를 들고 창고 구석구석을 닦으며 무엇을 찾았을 것 같나? 자네가 버린 쓰레기 속에 숨겨진 추악한 범죄의 기록들이 내 수첩에 다 적혀 있단다. 민주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집어들었다. 자신의 비밀 계좌 내역, 유령업체 통장 사본, 심지어 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까지 모든 것이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게 어떻게? 3개월이야, 민준아. 내가 자네 창고에서 청소부로 일한 시간. 그 시간 동안 나는 자네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기록했지. 특히 이건 기억나나? 도식은 태블릿을 켜서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민준이 술 취해서 도식에게 소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주는 게 이 집에 훨씬 도움이 된다니까. 보험금 5억이야. 그 돈이면 내 회사 살릴 수 있어. 민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이건 불법 촬영이잖아요. 증거 능력 없어요. 불법? 내 집 거실인데? 그리고 법정에서 쓸 것도 아니야. 도식은 미소 지었다. 이건 자네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보여주려고 준비한 거란다. 그때 회장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단정한 정장 차림의 지수가 걸어 들어왔다. 아빠 박민준 씨에 대한 모든 자료 검토 완료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얼음물처럼 차가웠고 민준을 바라보는 눈에는 단 한 방울의 동정도 없었다. 지수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미쳐서 그랬던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준은 이제 지수의 발치까지 기어가 치맛자락을 붙잡고 추하게 울부짖었다. 박민준 씨, 지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장실을 얼렸다. 당신이 나한테 그랬지? 아빠랑 나랑 길거리 나앉기 싫으면 당장 도장 찍으라고. 미안하지만 당신의 그 쓰레기 같은 회사는 오늘부로 우리 K-인베스트가 인수했어요. 그리고 당신 명의의 모든 자산은 이미 압류 절차에 들어갔고요. 당신은 이제 이름 말고는 가진 게 없어요. 안 돼. 안 돼. 지수야, 제발. 민주는 지수의 다리를 붙잡았지만 지수는 차갑게 발을 뺐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수는 서류 봉투를 민준 앞에 던졌다. 이혼 소송 서류예요. 사유는 가정폭력, 경제적 학대, 그리고 살인 교사. 변호사 선임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지만 이길 수 없을 거예요. 민주는 서류를 집어들고 온몸을 떨었다. 나는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니었어. 나도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다. 나는 당신이 나랑 아빠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돈만 사랑했죠. 사람이 아니라. 그때 회장실 문이 다시 열리며 정장을 입은 형사 2명이 들어왔다. 박민준 씨 맞으십니까? 네네. 횡령 및 배임, 사기, 그리고 살인 교사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민준의 손목에 채워지는 쇳소리가 회장실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안 돼. 안 돼. 아버님, 지수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정말 미쳤었어. 돈 때문에 미쳐서 그랬다고. 민주는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도식과 지수의 이름을 부르며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다. 아버님, 저 청소 다 했어요. 제발. 으악. 회장실 문이 닫히며 민준의 울부짖음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도식과 지수만 남은 회장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빠.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울어도 괜찮아, 지수야.
도식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비록 나쁜 사람이었지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었죠? 그래. 내가 한 선택은 옳았어.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해요, 아빠. 너무 무섭게. 그래서 내가 배워야 했던 거란다. 돈의 무게를, 권력의 외로움을. 도식은 지수를 놓아주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수야, 이제 이 회사는 내 것이다. 네. 아빠, 그게 무슨. 나는 이제 은퇴할 거야. 3년 동안 청소부 노릇하면서 깨달았어. 이 높은 자리보다 땅바닥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걸. 도식은 회장 명패를 집어 지수의 손에 쥐어주었다. K-인베스트 회장 김지수. 아빠, 내가 이제 진짜 경영자야. 밑바닥부터 배웠으니 꼭대기도 지킬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저 아직 준비됐어. 내가 3개월 동안 지켜봤으니까.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올바른 사람인지 다 봤단다. 1년 후, 서울의 노을이 붉게 물든 조용한 공원 벤치. 도식과 지수는 평범한 부녀처럼 나란히 앉아 따뜻한 캔커피를 나눠 마시고 있었다. 도식은 이제 작업복 대신 편안한 등산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다. 아빠, 오늘 창고 순회 다녀왔어요. 그래, 어땠니? 직원들이 다들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특히 청소하시는 김 아저씨, 정말 꼼꼼하시던데요. 그 친구 괜찮지? 내가 추천한 사람이거든. 아빠가 하셨던 것처럼 창고 구석구석 보면서 배우고 있어요. 지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빠,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빠가 왜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셨는지. 지수야, 내가 너를 그 험한 창고로 보냈던 진심을 이제는 이해하겠니? 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권력은 물처럼 흐르는 거죠. 하지만 제가 밑바닥에서 배운 인내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평생 저를 지켜줄 거예요. 지수는 아버지의 거친 손마디를 만지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도식은 품 안에서 낡고 손때 묻은 수첩 하나를 꺼내 지수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유산이다. 지수는 수첩을 펼쳤다. 거기에는 3개월 동안 도식이 창고에서 기록한 모든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지수야, 숫자에 속지 말고 늘 사람의 진심을 보거라. 마이너스 아빠가. 아빠. 지수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다. 참, 민준이는 어떻게 됐니? 징역 5년 선고받았어요. 횡령이랑 배임으로. 그래. 자업자득이구나. 근데 아빠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아빠는 정말 한 번도 화나지 않으셨어요? 민준이가 그렇게 모욕할 때? 도식은 잠시 생각하다 씁쓸하게 웃었다. 화났지. 엄청나게. 하지만 참았어. 너를 위해서. 그리고 민준이가 불쌍하기도 했어. 불쌍해요? 응. 사람이 돈 때문에 저렇게 추해질 수 있구나 싶어서. 자기가 가진 게 돈밖에 없다고 믿으니까 그걸 잃을까봐 미친 듯이 발버둥 치는 거야.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가진 사람이란 걸 민준이는 끝까지 몰랐어. 도식은 노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지수야, 너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마라. 네, 아빠. 약속할게요. 붉은 노을 아래 2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다. 저 멀리 공원 입구에서는 작업복을 입은 청소 노동자가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있었다. 도식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지수야, 저분 좀 봐. 네. 저렇게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야. 절대로 잊지 마라. 밑바닥의 사람들을. 네, 아빠. 절대 잊지 않을게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복 차림의 노동자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노동자는 놀란 표정으로 허리를 굽혀 답례했다. 도식은 딸의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래, 이제 됐다. 너는 이제 진짜 지도자가 될 준비가 됐어. 6개월 후 K-인베스트 본사 로비. 김지수 회장님 오셨습니다. 경비원의 인사에 지수는 밝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고생 많으세요, 김 반장님. 아, 네. 회장님. 지수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매일 아침 20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다. 아빠 말씀대로 높은 곳만 보면 밑바닥을 잊어버리니까. 회장실에 도착한 지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쓰던 낡은 빗자루가 액자에 담겨 보관되어 있었다. 땅바닥의 진실을 잊지 말 것 마이너스 아버지 김도식.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써준 글귀였다. 회장님, 오늘 오전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다. 10시에 물류센터 직원들 간담회, 12시에 청소 노동자 처우 개선 회의. 좋아요. 특히 청소 노동자분들 처우는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네, 회장님. 오후에 지수는 물류센터를 방문했다. 그곳에는 과거 아버지처럼 청소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불편한 점 없으세요? 아, 네. 덕분에 잘 일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한 명 한 명 악수를 나누며 이야기를 들었다. 그중 한 노동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소문 들었는데. 회장님, 아버님이 여기서 청소 일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대단하십니다. 그런 큰 회사 회장님이. 아니요. 우리 아빠는 저한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물이요? 네. 사람을 보는 눈을요. 지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퇴근 후 지수는 아버지가 계신 작은 시골 마을로 차를 몰았다. 도식은 이제 그곳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아빠, 왔어요. 오, 우리 딸. 잘 왔다. 아빠, 이번 분기 실적 나왔어요. 작년 대비 30% 성장했어요. 그래, 대단한데? 다 아빠 덕분이에요. 도식은 흙 묻은 손을 씻으며 웃었다. 내 덕이 아니라 내 실력이지. 아빠, 정말 이렇게 사셔도 괜찮으세요? 다시 서울로 오시면.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도식은 텃밭을 가리켰다. 여기서 땅을 만지며 살다 보니까 내가 잊고 있던 것들이 생각나더구나. 뭐요? 사람은 결국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결국 땅을 딛고 서 있다는 것. 도식은 지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수야, 너도 절대 잊지 마라. 네, 아빠. 절대로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나란히 섰다. 저 멀리 작은 마을의 지붕들이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다. 도식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민준아, 내가 그토록 원하던 돈은 결국 너를 지켜주지 못했지. 하지만 내가 지수에게 물려준 진짜 유산은 평생 그 아이를 지켜줄 거다. 저 멀리서 저녁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평화로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진짜 유산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